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4.4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에 이어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물가 안정 대책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역사는 한 시대가 생성하고 한 시대가 소멸을 되풀이하며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대의 부침에 따라 역사의 주역도 생성하고 소멸한다. (20세기) 후반세기, 지난 50년의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삶에 가장 짙게 투영된 것은 산업, 근대화가 아니었을까. 이승윤, 그의 지난 역정은 산업, 근대화와 괴를 함께했다. 초기 서구 유학파의 학자로, 정책통의 정치가로 서구 산업화 이론을 한국 근대화에 접목하는 데 일익을 감당했다. 그리고 전환기에 국가 경제를 진두지휘하며 마침내는 근대화를 회자 정리하고 일선을 떠났다. 근대화 시대를 온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이승윤은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과 역사의 전면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그는 지난 족적을 자신의 의지에 관철이기보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숙명이라고 했다. 그래. 이제 그는 비로소 사생활을 즐기고 부부의 정도 만끽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지난 시절을 추억하고 회고할 시간도 갖는다.
자, 그렇다면 한국 근대화 역사와 숙명적으로 조우한 그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승윤은 1931년 인천 남동구 호구동에서 이성선 씨와 문백림 씨 사이의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승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진으로만 존재한다. 3살 되던 해에 타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윤은 18살이 위인 형 이승학을 아버지 대신 의지하며 성장한다. 전매소에 근무했던 형의 뒷바라지로 이승윤은 별 어려움 없이 학업 과정을 밟아나간다. 60여 년 전 이 초등학교를 1회로 입학한 이승윤은 그저 공부 잘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충실한 모범 소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추억의 편린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 속에 포섭되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제는 부족한 물자를 채우기 위해 근로동원으로 수업을 대신할 때가 많았지만 식민시대를 이해하기에 이승윤은 너무 어렸다. 당시 어머니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얘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한다. 또한 이승만과 같은 승자 학렬의 전주희 씨 집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어린 마음에 자부심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공단으로 변한 인천 남동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여주, 이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인천항으로 수송해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일제는 수여선과 수인선 철도를 건설했다. 수인선 중에서는 제일 큰 역이었었는데 이제 운행이 중단된 녹슬은 기찻길. 이곳을 뛰어놀며 함께 성장한 어릴 적 친구들과 수인선 철도를 찾았다. 폭이 76cm밖에 안 되는 소래철교.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지. 그래서 이제 명소가 되었지만 이승윤은 인천 중고교 시절 내내 협괴 열차를 타고 소래철교를 넘나들며 통학했다. 당시 증기기관차인 협괴 열차는 툭하면 연착을 했다. 그래서 남동집에서 인천 중고교까지의 이승윤의 통학길은 서너 시간씩 걸리기 일쑤여서 지각을 다반사로 했다. 잦은 지각으로 말미암아 성적이 떨어지자 이승윤은 방학을 이용해 서울 청계천에 있는 상록학원에서 부족한 학업을 보충한다. 이때 특히 이승윤은 영어에 각별한 취미를 붙인다. 이승윤의 성장기는 격동기의 역사와 함께했다. 인천 중학에 들어가던 해 해방을 맞았고 그 후 좌우 대립과 미 군정을 지켜봤지만 청소년기의 이승윤에게 있어 그것은 괴리된 세계일 뿐이었다. 이승윤이 인천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1년의 역사는 한국전쟁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는 성인이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이승윤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맞닥뜨렸다. 유엔군과 인민군의 치열한 전투에 지하 방공호 속에 숨어 지내던 이승윤은 유엔군이 상륙하자 유엔군의 통역을 자원한다. 비록 고교 영어 실력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실력이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를 찔린 인민군은 월미도를 마지노로 하고 유엔군의 함포 사격에 맞서 최후까지 격렬히 저항한다. 이때 이승윤은 10군단 장교를 수행해 통역을 맡는다. 나아가 10군단을 따라 북진했다가 중국군 참전으로 후퇴해 귀향한다. 그리고 제2국민병에 자원 입대해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서울대학의 학생 모집 공고가 나자 응시하게 된다. 무난히 합격한 이승윤은 1951년 서울대 물리대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영문학을 전공으로 택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를 붙인 영어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시 대학에서 1년여를 수학하던 이승윤은 영문학 전공에 대해 회의를 한다. 당시 서울대 물리대에는 당대의 석학, 이양하, 권중휘, 송욱 등이 있었고 이승윤은 이들로부터 셰익스피어와 T.S. 엘리엇의 시 등을 배웠다. 그러나 전쟁에 참화라는 현실 속에 문학 전공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에 빠진 것이었다. 영문학에 대한 회의로 이승윤은 동문 수학하던 구본호와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결국 이승윤은 암중모색 끝에 유학이라는 결단을 내린다. 그것은 서구 경제학에 대한 갈증이었다. 구본호도 유학을 먼저 간 이승윤의 권유로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근대화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다. 사실 당시는 서울대 물리대가 선망하는 대학이었다.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상과대학보다는 물리대를 택할 때였다. 그러나 이승윤은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영문학을 접은 것이다. 그리고 폐화가 된 국토의 경제 재건이라는 대망의 꿈을 품고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었다. (1954년) 이승윤은 일본을 거쳐 미국 땅을 밟는다. 이승윤의 유학은 당시 건설회사를 경영하던 형 이승학의 뒷바라지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1954년 이승윤은 서울대 학점을 인정받아 콜로라도의 애덤스 스테이트 대학 영문과 3학년에 편입하며 유학과정의 수학에 들어간다. 학사과정의 애덤스 스테이트 대학을 졸업한 1955년 이승윤은 미조리 주립대학에 진학한다. 마침내 이때 그는 열망하던 경제학을 전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학자 엘마 우드 교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그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그러한 측면보다도 실증적인 그러한 금융 이론에 치우쳐서 가르쳤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사록 등을 실습 교재로 실증적인 강의를 하는 엘마 우드의 금융론에 깊이 매료된 이승윤은 금융론을 배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엘마 우드 교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조리는 한국 학생도 꽤 있고 면학 분위기가 좋아 학업에 용맹정진한 시절이었고 특히 케인즈 학풍이어서 이때 이승윤은 케인즈 이론을 접한다. 미조리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승윤은 1957년 시카고 대학에 들어간다. 이때 그는 훗날 SK 회장을 지낸 최종현을 만나 교유하기도 했고 그 시카고 대학은 독특한 그 학풍을 가진 학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시카고대는 통화론자인 프리드만 학풍으로 케인즈 학풍의 하버드대와 비견되기도 한다. 미조리에서 케인즈 이론에 길들여진 탓에 이승윤은 시카고에서도 케인즈 접근법으로 레포트를 쓰다가 많은 지적을 받곤 했다고 한다. 논문에다가 빨간 글씨로 네 머리에서 케인즈 접근법을 지워버려라. 그건 틀린 것이다. 결국 이승윤은 시카고 시절 프리드만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시장경제학파. 그리하여 이승윤은 한국에서 주류를 이루는 케인즈 학파가 아닌 프리드만 학파로 분류된다. 1967년 프리드만이 내한해 사제가 해후하게 된다. 이승윤은 이때 경향신문에 프리드만을 실증주의자로서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라고 적고 있다. 이승윤의 시카고 대학에서의 학업은 1년 과정의 수학으로 끝난다. 시카고에 간다 하면은 실종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시카고는 아주 그 범죄가 횡행하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학문적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위스콘신 대학으로 그때 그 학교로 같이 가겠다 한 사람이 지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신 홍사중 씨 그리고 당시 그 이강수 씨의 딸인 이영란 씨하고 같이 이제 위스콘신으로 가게 되지요. 1957년 이승윤은 시카고대에서 옮겨 위스콘신대에서 수학한다. 위스콘신 시절은 그간의 학업을 꽃피운 시절이거니와
특히 훗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게 되는 이동헌을 만나 학문 교류를 하게 된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한다. 나는 한국에 나왔지만 그 사람은 계속 미국에 남아가지고 수리 경제 쪽에 그 우수한 논문을. 이동헌은 연세대 농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유학을 왔고 두 사람은 주립병원의 전화 교환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나는 경제학을 가르쳐 줬고 그 사람은 나한테 통계학을 가르쳐 줘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동헌과의 인연은 지금까지도 친교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한다. 애덤스 스테이트, 미조리, 시카고를 거쳐 위스콘신에서 3년간을 수학한 끝에 1960년 이승윤은 마침내 경제 발전을 위한 선택적 신용 통제라는 논문을 발표해 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위스콘신에서의 박사 과정은 미조리와 시카고에서 치열하게 수학한 탓에 큰 어려움 없이 이수했다고 한다. 또한 조교로 임명되어 미국 학생들에게 금융론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전한다. 경제학의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승윤은 유학 시절에 평생의 반려자 정원모도 만나게 된다. 정원모는 이화여대를 수석 졸업하고 조교로 재직하다가 미 국무성이 지원하는 스미스먼트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하와이 대학에서 연수 과정을 거쳐 위스콘신대에 오게 되는데 이때 이승윤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 여학생이 오면 유학생들 사이에 온통 화제가 되었다. 이럴 때 정원모가 위스콘신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남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당시 유학생들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홀령기에 있었는데 이승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한국 유학생들의 모임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만나 첫인사를 나누었다고 한다.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다는 느낌은 처음부터 첫인상부터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은 곧바로 연인 관계가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커플이 되었다고 한다. 위스콘신 과정을 마친 두 사람은 1960년 5월 7일 메디슨에 있는 선배의 아파트에서 약혼을 한다. 그리고 이승윤은 미국에서 학자로서 활동할 계획을 세운다. 한국에 갈까 미국에 남아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한 끝에 미국에 남기로 나는 그 결심을 해서 미국의 그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로 이제 가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약혼자 정원모는 귀국을 강력히 원했다. 스미스먼트 프로그램 과정을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와 활동해야 한다는 김환란 2대 총장의 당부 때문이기도 했다. 특히 당시 한국은 4.19 직후로 불안한 정국이어서 유학생들은 귀국을 꺼리는 풍조였지만 정원모는 이승윤을 설득해 결국 두 사람은 귀국을 결정한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한국은 내 땅이고 내 나라에 돌아가서 1960년 이승윤과 정원모는 고국으로 회귀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정원모는 비행기편으로 돌아왔지만 이승윤은 샌프란시스코까지만 비행기편을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샌디에고, 요코하마, 오키나와를 거쳐 한 달여 만에 귀국해야 했다며 당시를 회상하며 부부는 웃었다. (1960년 9월과 10월에) 귀국한 두 사람은 12월 20일 결혼식을 올린다. 이때 29이었던 정원모에게 있어 당시 풍조로 볼 때는 만혼인 셈이었는데 결혼일이 12월 20일인 것은 해를 넘기지 않고 30 전에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원모가 여성 엘리트로 성장한 것은 일찍이 신학문을 받아들여 예산 농림을 나온 부친의 강한 교육열 때문이었다. 충남도청에 근무하던 부친은 일제의 창씨 개명을 거부하고 집에 집거할 정도로 소신이 강했고 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민족애가 투철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매산골이에요. 그게 6.25 후까지도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런 도매산골인데 거기서 우리 오빠들 두 분 다 경성제대, 하나는 법문학부, 하나는 의학부 진학을 시키시고 우리 언니들도 진학을 시키고 나도 당연히. 정원모는 두 오빠가 경성제대를 나올 정도로 학문적 전통이 강한 가풍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제 정원모는 1년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전도 유망한 여성학자의 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귀국 후 이승윤은 연세대, 정원모 역시 모교인 이화여대 강단에 서게 되며 부부는 나란히 학자의 길을 걷는다. 이승윤의 연세대 상대 교수 재임은 짧았다. 1961년 5.16 쿠데타 세력에 의해 군 미필자로 지목되어 해임을 당한 것이었다. 6.25 때의 통역활동과 제2국민병 복무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다 군 소집기는 유학 중이어서 본의 아닌 군 미필자가 된 것이다. 그래 10월 말에 귀국을 해서 12월 달에 미국 사람 월슈 교수가 맡고 있던 권리경제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되죠. 학기 중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다 1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해임 직후 이승윤은 화폐금융신론을 저술한다. 저자 이승윤은 서론에서 본서는 종합경제적 변환 과정에 있어 화폐금융의 현상과 그 역할을 이해하려는 학생이나 실무자를 위해 집필한 것이다 라고 했거니와 화폐금융신론은 상대생들의 교과서가 되었고 고시 지망생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출간될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1961년 이승윤은 서울대 교수에 임용되었다. 당시 서울대 상대의 미국 유학파로서는 이승윤이 처음이었고 파격적으로 나이 30에 부교수가 된 것이었다. 그랬다. 당시로서 이승윤은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거친 보기 드문 젊은 인재였다. 서울대 상대에 서구 경제학을 도입하고 체계화하며 3년여가 되었을 때 서강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 그때 서강대학 경제학부에는 나의 그 위스콘신 대학 선배인 김병국 교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서강대학에 와서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학교니까 우리 한번 좋은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때 서강대 상대는 국내 최고 학과로 만들 뜻을 세우고 경제연구소까지 설립하며 그 적임자로 이승윤을 지목한 것이었다. 이승윤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뇌한다. 당시 한국에는 경제연구기관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승윤은 결국 서강대로 이적을 한다. 또 이때 그는 남도구를 서강대에 끌어들인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명문학과를 만들려면 아주 실력이 있고 또 훌륭한 교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그게 누굽니까? 이승윤은 서강대 경상대를 같이 이끌 학문적 동지로 남도구를 꼽았고 남도구 또한 흔쾌히 응한다. 그래 이 박사 날 보고 서강대학으로 오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합류를 했고 그 밖에 미국에서 공부한 몇몇 박사들이 그리로 모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은 신문에 3단 기사로 날 정도였습니다. 이승윤과 남도구가 만난 것은 연세대에서였다. 이승윤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던 해 남도구도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고 똑같이 연세대 강단에 서게 되며 만나게 된다.
그 후 이승윤은 서울대, 남덕우는 국민대에 있다가 서강대에서 의기투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늘날까지 학문적 교류를 뛰어넘는 친교를 이어온다. 남덕우에 이어 김만재가 서강대에 합류한다. 이승윤의 미조리대 후배인 김만재는 유섬에 근무하다가 서강대에 오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이어 젊은 유학파들이 대거 운집하게 되고 이승윤이 이끈 서강대 경제연구소는 한국 근대화 정책의 산실로 자리하게 된다. 당시는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들여와 그 수익으로 한국의 경제를 지원할 때였다. 따라서 미국 유학파가 모인 서강대 경제연구소가 미국의 대외 원조기관인 유섬의 연구 용역을 맡으며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게 된다. 재정, 금융, 무역, 심지어는 연금 제도까지 이론을 넘어 실증적 연구였다. 당시 한국 경제정책은 경제학으로서 체계화된 정책 수립보다는 사실상 일제잔재인 전근대적인 경제 모델을 답습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승윤의 서강대 경제연구소는 서구 근대 이론을 한국 경제정책에 접목하는 실증적인 정책을 모색한 것이다. 이승윤은 당시 서강대 연구소가 내놓은 많은 논문 중에서도 남덕우와 공동연구로 내놓은 통화량 결정 요인과 한국의 금융정책을 한국 금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준 논문으로 꼽았다. 통화량 결정 요인과 한국의 금융정책은 원래 영어로 쓰여져 한국은행 연합회에서 번역하게 되었고 이 논문으로 서강대 경제연구소는 명성을 떨치게 된다. 또 그렇게 되니까 사회 각계에서는 서강학파다. 서강학파. 이승윤의 서강대 이적으로 발언되어 초기 남덕우, 김만재의 가세, 나아가 일련의 서구 유학파들의 합세로 이어지며 형성된 일군의 학자들. 이들은 한국 근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서강학파로 명명되었다. 그랬다. 서강학파의 거두 이승윤은 서강학파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특정한 학문을 공유하는 집합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서구 유학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서강대에 모여 서구 근대 이론을 한국 근대화에 접목하며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거니와 저는 서강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학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뭐 비단 그 서강대학에 있었던 교수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경제학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준 뭐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을 뭐 총칭한 개념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 한국 근대화 정책을 실증적으로 체계화한 서강대 경제연구소를 이끌며 논문과 기고 등을 통한 이승윤의 활동은 왕성했다. 한국 근대화를 주도한 서강학파가 서강대 경상대와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연구소장과 상대 학장으로서 이승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언급했듯 오늘날 서강학파라는 명칭은 순수 학문적 관점에서 운이되는 것은 아니거니와 서강학파 학자들이 정부 관료로 활동하며 배가 된 것이었다. 정부 관료로 변신한 선두주자는 이승윤보다 8살 연상인 남덕우였다. 1967년 아이캠 프로그램으로 미국 스탠포드대에 이승윤에 이어 남덕우가 다녀왔다. 그 직후 청와대로부터 남덕우가 재무장관 입각을 통보받게 된다. 이때 이승윤은 남덕우에게 우리 모두가 당신 뒤에 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시오 라고 격려를 하며 유대감을 나눴다고 한다. 남덕우가 일찍이 관료로서 실천적 활동으로 전환했다면 이승윤은 일단 서강대 경상대와 경제연구소를 이끌며 학문적 활동에 전념한다. 이런 그 케이스를 해가지고 맡기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 이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전부 나하고 참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70년대 처음으로 그 신경제학을 공부하셨다고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의 제자라고 그래서 한국 경제정책의 신경제학의 도입, 통화론자의 이론 이런 것을
시도한 가장 처음의 인물입니다. 그가 전도 유망한 젊은 학자로 어엿한 일남 이녀의 가장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내조를 아끼지 않은 부인 정원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리라. 불과 30대 중반에 서강대 연구소를 이끌었던 이승윤은 1970년 39이라는 나이에 파격적으로 경상대 학장이 된다.